정민수와 하은이는 각각 20대 후반 무렵에 결혼했다. 결혼 이전 두 사람 모두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공통점이 있었다. 민수는 도시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했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세탁소 보조를 했다. 늘 빠듯한 살림이었기에 명절이 와도 선뜻 차례상에 올릴 만한 음식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 번은 초등학교에서 설날 가족사진 과제가 나왔을 때 민수는 한복은커녕 깨끗한 옷조차 없어서 체육복에 낡은 점퍼를 껴입고 갔던 기억이 난다. 하은애 역시 시골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명절 때마다 주변 집들의 풍성한 식탁과 달리 은희의 집은 늘 김치와 소량의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럴 때마다 은희는 언젠가 내가 결혼의 가정을 이루면 내 아이에게만큼은 풍요로운 명절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와 은희는 공통 지인의 모임에서 서로를 소개받았다. 둘 다 명절이나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착잡해지는 편이었는데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말수가 많지 않았던 둘은 명절을 앞두고 올해도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을 못 드리겠다며 씁쓸해했는데 그것이 공감대가 되어 인연을 이어갔다.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하던 두 사람은 연애 1년 만에 급히 결혼을 결심했다. 예식은 소박했다. 동네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친척과 지인들을 초대했고 심지어 주례도 생략한 채 간소한 서약식만 진행했다. 하객이 적어 식사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자 곧바로 두 사람이 미리 계약해둔 월세방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 집은 단칸방이었다. 벽 한쪽에는 물이 새거나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피어났고 창문은 삐걱거리며 겨울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낡고 좁았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된다며 서로를 격려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서로 체온을 나누며 가난해도 둘이 함께하면 견딜 만해라고 말하곤 했다. 그렇게 첫 명절을 맞았다. 민수와 은희 모두 부푼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제사상은커녕 떡국 재료를 충분히 마련할 돈도 부족했다. 결국 라면에 떡만 살짝 넣어 끓여 먹으며 다음 명절에는 꼭 더 나아지자고 다짐했다. 명절이라고 해도 별다른 휴식을 누릴 수 없었고 설날 당일에도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근처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그래야만 월세와 공과금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혼 초기부터 민수와 은희는 맞벌이에 돌입했다. 은희는 근처 분식집에서 일했다. 새벽 일찍 출근해 어묵탕을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며 가게 청소까지 도맡았다. 사장님이 명절 즈음의 대목을 기대하면서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녀는 밤늦게까지 추가 근무를 자청했다. 그 덕에 월급이 조금씩 늘었지만 몸은 늘 녹초가 되었다. 민수는 낮에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때때로 심야 배달 알바까지 겹치면 하루 3-4시간 자기도 버거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입버릇처럼 이 시기를 잘 버티면 언젠가 넓은 집에서 아이랑 명절을 제대로 보낼 날이 올 거야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늘 명절 콤플렉스를 공유했다.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궁핍한 명절, 초라했던 식탁, 주변 집들의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둘은 명절만큼은 이제라도 풍족하게 보내고 싶다는 욕심이 컸다. 하지만 현실은 명절이 가까우면 오히려 휴일 수당을 노려 더 일해야 한다는 처지였다. 그렇다고 해도 둘은 언젠가 변곡점이 오리라고 믿었다. 몇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자 민수는 결심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금 노동만 할 순 없어. 작은 가게라도 운영해야 명절이나 공휴일에 일을 해도 내게 돌아올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 우연히 동네에서 갈비탕집 금매라는 공고가 붙은 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은희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 가게 한번 차려볼까? 갈비탕집이 금매로 나왔더라.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대출받아서 실패하면 어쩌죠?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계속 이 생활을 반복하면 명절 때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고 넘어갈지도 몰라. 부부는 여러 차례 고민했고 결국 용기를 냈다. 적은 자본에 추가로 대출을 받고 서류를 발급받고 가게 계약을 진행했다. 과정은 험난했지만 둘은 미래를 위해선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며 서로를 독려했다. 갈비탕집을 인수하고 문을 열자
예상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손질하며 각종 재료비를 계산했다. 가게가 자리를 잡으려면 홍보도 해야 했고 메뉴판도 세심히 구성해야 했다. 명절에 손님이 얼마나 올지는 미지수였지만 그래도 명절 특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첫 명절 당일 손님이 그리 많진 않았지만 배달 주문이 조금씩 들어왔다. 족발집이나 치킨집처럼 번쩍이는 대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상은 평소보다 나았다. 둘은 영업이 끝난 뒤 수입을 계산하며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우리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라며 미소 지었다. 당시 은희는 배달과 카운터를 맡았고 민수가 주방에서 갈비를 삶았다.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재료 준비를 마치고 퇴근하면 둘 다 녹초가 되었다. 다음 날 새벽에도 다시 육수를 끓여야 했기에 연휴라는 건 없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은 우리가 일한 만큼 이익이 생긴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가게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부부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바로 작은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언젠가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가 겪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도록 대비하자는 취지였다. 물론 이미 갈비탕집 인수로 대출이 상당했지만 둘은 어차피 인생은 모험이라며 다시금 결단했다. 이번에도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알아보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다. 그래도 신용도가 조금씩 쌓인 덕에 근근히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명절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질 테니.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강조했던 건 늘 명절이었다. 이번 설에는 작년보단 좋은 식탁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라거나 이번 추석엔 어머니, 아버지께 용돈도 드릴 수 있겠네. 같은 말이 자주 오갔다. 두 사람 모두 명절에 대한 결핍이 컸기에 작은 진전만 있어도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렀다. 갈비탕집 운영은 점점 안정됐지만 여전히 몸이 고단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해가 지고도 손님이 끊기지 않으면 마감이 늦어졌다. 명절이라고 해도 몰아서 쉴 수 없었다. 오히려 다른 식당들이 쉬면 이들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수 있어서 문을 열었다. 남들이 쉴 때 더 벌자는 마인드였다. 덕분에 대출을 조금씩 갚아나갔고 건물 관리비와 이자 부담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고생해서 언제 쉬려고 그래 라며 안쓰러워했지만 부부는 그래도 우린 행복해요. 힘든 건 순간이고 나중에 명절이면 우리 아이랑 즐겁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답했다. 정민수와 하은이 부부가 결혼한 뒤 작은 갈비탕집을 인수해 고된 맞벌이 생활을 이어가며 밤낮 없이 일하는 사이 세월은 어느덧 흘렀다. 부부의 머릿속에는 늘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절대 우리처럼 초라한 명절을 보내지 않게 해주자 는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결국 현실이 됐다. 부부는 결혼 4년 만에 늦게나마 아들 정성우를 얻었다. 부부가 뼈 빠지게 고생하며 닦아놓은 삶의 터전 위에 탄생한 아이였기에 둘 모두 한없이 애틋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갈비탕집 개업 후 2년 정도 흐른 어느 날 하은이가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 병원을 찾았고 예상치 못하게 임신이라는 결과를 들었다. 처음에는 서로 믿기 어려웠다. 둘 다 30 중반에 접어든 시점이라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는 분명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봐도 좋겠다 고 했고 둘은 기쁨 반 두려움 반의 심정으로 진료실을 나섰다. 하은이는 집에 돌아온 뒤 한참을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여보, 우리한테도 드디어 아이가 생기는 거야. 진짜네. 정민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겠군 하고 웃었다. 그에게 아이라는 존재는 평생 갈망해왔던 가족다운 명절을 만들어줄 핵심이었다. 명절 때 부모와 자식이 한데 모여 차례상을 차리고 떡국이나 갈비탕을 나누며 웃는 장면을 상상하면 세상이 달콤해지는 기분이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았다. 갈비탕집은 이제 막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이었고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벌려면 여전히 밤낮 없이 일해야 했다. 임신부인 하은이가 무리하는 건 위험했지만 인력난을 겪는 가게 사정상 완전히 쉬기도 어려웠다. 초기에는 아침 일찍부터 재료를 준비하는 일만 돕고 오후에는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조정했다. 식당 특성상 고기 손질, 육수 준비, 각종 반찬 세팅 등이 새벽부터 이어지는데 하은이는
내가 빠지면 남편 혼자 다 감당해야 하잖아. 라며 자진해서 맡았다. 정민수는 그래도 무리하지 마. 배에 있는 아이가 우선이야. 라며 아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 서 있지 않도록 신경 썼다. 명절 시즌은 특히 더 힘들었다. 갈비탕 집은 명절에도 문을 닫지 않기로 알려져 주변 식당이 쉴 때 찾는 손님이 조금 늘었기 때문이다. 이때가 나름의 대목이었기에 쉽게 포기하기도 어려웠다. 둘은 아이를 품고도 열심히 일하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대가로 더욱 풍족한 명절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임신 10개월이 되도록 하느니는 큰 문제 없이 지냈다. 물론 입덧이며 몸살 기운으로 고생한 때도 있었지만 주위 도움과 본인의 의지로 버텼다. 갈비탕집 단골 손님 중 어떤 이는 사장님 배불러도 여전히 씩씩하시네요. 라며 응원을 보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갈비탕집을 며칠이라도 문 닫고 출산에 집중해야 했다. 그러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하느니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가게를 급히 문 닫고 정민수는 아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길이 막혀 택시조차 늦어졌지만 다행히 큰 탈 없이 병원에 도착했다. 진통 끝에 세상에 나온 아기가 바로 정성우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들입니다. 라며 갓 태어난 아이를 안겨주었을 때 정민수와 하느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었다. 가난한 환경에서 명절이면 늘 소외감을 겪던 두 사람에게 우리 아이만큼은 그런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자는 목표가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아들이 태어나고 처음 몇 달간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갈비탕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신생아를 돌보려니 둘이 교대로 아이를 안고 재료 손질도 하고 밤이면 가게 뒷방에 만들어둔 간이 침대에서 잠시 재우기도 했다. 어린 아기를 식당에 데리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는 주변에 우려도 있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정성우가 걸음마를 뗄 즈음에는 갈비탕집도 자리를 잡아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월세와 대출이자도 차근차근 갚아나갔고 부부는 우리가 어렵게 시작했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라고 느꼈다. 정성우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 정민수와 하느니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가까워지면 가게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나름대로 부모 역할을 해주고자 했었다. 가게에서 육수 끓이는 동안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사준다든지 맛있는 간식을 사주는 시기였다. 예전에는 자신들이 아이였을 때 명절이라고 해도 새 옷 한 벌 사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기에 아들에게만큼은 그런 결핍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가족이 셋이서 맞은 설날 아침, 하느니는 갈비탕집 휴무를 딱 하루만 잡았다. 비록 대목을 놓칠 수 있으니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 아들만큼은 집에서 간단히나마 떡국을 먹이고 싶었다. 떡국을 끓여놓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는데 정성우가 한 입 먹더니 이건 가게에서 먹는 갈비탕보다 맛없어 라고 장난스럽게 말해 부부가 한바탕 웃었다. 그 순간 부부는 그래도 명절답게 식사를 하긴 하네 라는 안도감과 미묘한 감동을 느꼈다. 갈비탕집은 여전히 손이 부족했다. 정성우가 초등학생이 되고 점점 활동량이 많아지자 집에 혼자 두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방과 후에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거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정성우를 봐주는 일이 많았다. 어린 정성우가 그 상황을 특별히 불편해하진 않았지만 종종 다른 집 애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시골 내려간다는데 우린 왜 안 가? 라고 묻기도 했다. 사실 부모로선 갈비탕집을 운영하는 한 명절에 멀리 떠나기가 어려웠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가게를 비우면 그야말로 매출이 바닥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골에 있는 본가 집은 허름해서 명절에 갈 만한 곳이라는 느낌이 아니었다. 여유가 생기면 집을 고쳐 부모님을 모시는 식으로 꾸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대출 이자가 발목을 잡았다. 정성우는 명절마다 친구들이 고향 내려가서 할머니 댁에서 지냈다거나 사촌 형제들과 놀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다는 표정을 짓곤 했다. 그러나 정민수와 하느니는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대신 부부는 아이에게 말하곤 했다. 조금만 더 크면 엄마 아빠가 가게를 좀 더 안정시켜서 명절에 떠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열심히 벌자. 시간이 빠르게 흘러 정성우는 어느덧 고등학교를 마쳤다. 학업 성적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적당히 중상위권 성적으로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정민수와 하느니는 기뻤다.
우리처럼 힘들게 살진 말고 대학 가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라. 라는 마음이었다. 정성우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부모가 하도 힘들게 일하는 모습만 봐서인지 나도 알바 열심히 해서 학비와 용돈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부모는 기특해하면서도 하지만 내 학업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대학교 1, 2학년 때 정성우는 주말마다 카페 알바나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다. 어느 정도 생활비를 자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갈비탕집 운영이 워낙 바쁘다 보니 가족 간 소통은 적었다. 부모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 있기에 정성우가 집에 오면 이미 부모는 잠들어 있거나 반대로 새벽에 나가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니 명절 때라도 가족이 모여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정성우도 해봤으나 현실은 늘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다. 그렇게 대학 시절 내내 집안의 명절 풍경은 여전히 바쁨과 가게 영업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성우가 졸업할 즈음 부모는 내심 우리 아들이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도 명절엔 조금 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다. 졸업 후 정성우가 지원한 몇몇 기업에서 연이어 불합격 통지를 받았고 어렵게 들어간 중소기업마저 적성에 안 맞다며 3개월 만에 그만둬 버렸다. 결국 한동안 백수 생활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부모는 안타깝지만 크게 다그치진 않았다. 오히려 정민수가 그럼 우리 갈비탕집 운영 도와줘라. 어차피 사람이 늘 부족하고 너도 경험이 좀 있을 테니. 라고 제안했다. 하느니도 가게 일 잘 배우면 내가 나중에 물려받을 수도 있잖니? 라고 거들었다. 정성우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부모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가게 일을 본격적으로 돕게 됐다. 배달 앱이 활성화되면서 갈비탕 배달 주문도 꽤 늘어나던 시기였기에 정성우의 역할이 중요했다. 주방에선 고기 손질 방법을 배우고 홀에선 서빙과 카운터 정산을 익혔다. 그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다. 본인도 공장이나 사무직이 안 맞았는데 식당 일은 그럭저럭 견딜 만하네. 라며 담담히 말했다. 정성우가 가게 일을 어느 정도 익힌 뒤 부모는 더없이 뿌듯해했다. 드디어 우리도 명절 때 가게를 좀 맡길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러다 정성우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결혼을 하고 싶다 고 선언했다. 그 여자친구가 바로 이미연이다. 정성우보다 2살 연하로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다. 처음 본 자리에서 이미연은 상당히 도회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인상이었다. 하느니와 정민수가 워낙 소박한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타입이 살짝 낯설긴 했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 초기 상견례 자리에서 이미연은 시댁 어른들에 대한 호칭이나 예의를 챙기기보다 결혼 준비 과정을 주도적으로 묻고 따졌다. 예컨대 전세 자금은 얼마나 지원해 주실 수 있느냐거나 신축 아파트 쪽은 어떤가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말을 서슴지 않았다. 하느니는 속이 조금 쓰렸지만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아 애써 웃어넘겼다. 정민수도 요즘 세대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가 보다 고 받아들이려 했다. 정성우는 결혼 후 갈비탕 집을 더 열심히 운영해 부모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고 했다. 어차피 취업도 안 됐고 제가 가업을 이어가면 부모님이 명절이나 공휴일에 좀 쉬실 수 있잖아요. 라는 생각이었다. 정민수와 하느니는 속으로 이제 우릴 기쁘게 해주는구나라며 안도했다. 특히 명절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가게를 지키고 그럼 둘이서 시골집에 내려가거나 간만에 가족 모임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이미연은 다소 달랐다. 결혼 전 갈비탕 집에 잠시 방문했을 때도 여긴 왜 이렇게 낡았어요? 인테리어라도 좀 세련되게 바꾸면 손님이 더 오지 않을까요? 라며 비판적이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전세자금으로 받은 금액이 신축 아파트에 비해 부족하다는 불만도 자주 표출했다. 정성우가 부모님 형편이 완전히 넉넉하진 않아. 라고 말하면 그래도 자식 결혼이면 좀 더 해주실 수 있지 않나. 하고 투덜거렸다. 결국 하느니와 정민수는 정성우의 결혼을 위해 예금과 대출을 합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줬다. 갈비탕 집도 계속 운영해야 하니 당장 큰 돈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하고 싶었다. 그렇게 근근히 구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연은 새 아파트가 아니라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다. 결혼식은 호텔 웨딩홀에서 진행됐다. 이미연 측에서 호텔 예식을 원했기 때문에 정민수와 하느니도 큰 부담을 감수하고 순응했다.
다행히 예식 자체는 무난히 끝났다. 이제 우리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갈비탕 집도 맡아 잘 운영해 주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부모의 마음에 피어올랐다. 결혼 후 맞은 첫 명절, 정민수와 하느니는 당연히 아들 내외가 갈비탕 집에서 잘 버텨주고 우리도 시골집에 다녀오거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미연이 결혼 직후부터 신혼집엔 시부모님이 오시는 것조차 불편하다. 고 노골적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하느니는 첫 명절 전날 근처 시장에서 잡채거리와 전 재료를 사며 며칠이라도 같이 모여서 밥해 먹으면 좋겠다. 고 생각했지만 이미연 쪽에서 친정도 챙겨야 하고 갈비탕 집은 시부모님이 알아서 하시죠. 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성우도 어찌할 바를 몰라 부모에게 이번엔 그냥 저희 신혼집에서 쉬고 싶어요. 라고 했다. 부모 입장에선 결혼하면 자식이 더욱 가족 모임을 중요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건가 하는 실망감이 들었다. 결혼 후에도 정성우는 갈비탕집 일을 도왔다. 부모가 없을 때는 혼자서도 주방과 홀을 거뜬히 챙길 정도로 실력을 갖추었다. 배달앱 이벤트를 기획해 매출을 끌어올리는 등 나름의 성과도 보였다. 정민수는 아들이 제법이네. 라며 흐뭇해했고 하느니도 성우가 운영을 맡아주면 우리도 노후에 좀 편하지 않을까? 하고 좋아했다. 하지만 이미연은 시댁 갈비탕집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요즘 누가 전통 식당을 찾아와요. 좀 더 세련된 브런치 카페 같은 걸 하지. 라거나 가게가 저리 허름한데 그렇게 번 돈으로 언제까지 대출을 갚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하느니는 그때마다 웃으며 우린 갈비탕으로 평생을 벌어왔단다. 라고 설명했지만 이미연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정성우 부부의 신혼집은 부모가 마련한 전세 아파트였다. 그런데 결혼 후 몇 달 지나 이미연이 시부모님을 초대받기보다는 자꾸 시골 본가나 가게로 오시라고 권유했다. 그 이유는 친정 쪽 식구도 자주 오고 신혼집에 낯선 방문객이 오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민수와 하느니는 씁쓸해했지만 굳이 마찰을 키우고 싶지 않아 참았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이미연은 저는 올해도 친정에 가야 해요. 시댁까지 왔다 갔다 할 시간과 체력이 없어요. 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정성우는 중간에서 갈등했다. 그래도 명절이면 부모님 댁에 인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내의 불편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대부분 명절마다 시댁에서의 행사를 건너뛰거나 잠깐 들르더라도 금방 돌아가는 식으로 행동했다. 갈비탕집 운영 자체야 정성우가 도왔지만 정민수와 하느니가 원했던 가족이 다 함께하는 명절은 점점 요원해졌다. 그래도 정성우가 가게를 맡아 주방 일을 익히는 부분은 부모가 크게 안심한 지점이었다. 하지만 가끔 이미연이 요즘엔 이런 갈비탕 집보다 더 트렌디한 메뉴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의견을 내놓으면 정성우는 흔들리는 태도를 보였다.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오신 방식이 있어서 라며 갈등을 드러냈다. 하느니와 정민수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신들 편을 완전히 들어주지 않는 것도 서운했다. 정민수, 하느니는 내심 바랐다. 아들이 결혼하면 오히려 명절 때 좀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며느리가 굳이 명절이라고 시댁에 모여야 하나요? 라며 노골적으로 회의감을 드러냈다. 정성우도 무조건 부모 편을 들지 않았다.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아내 쪽 의견에 양보하거나 혹은 중립을 지키려 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에겐 더욱 섭섭하게 다가왔다. 갈비탕집 수익이 조금씩 늘며 부부의 노후가 안정될 기미가 보이는 듯했지만 자식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차 미궁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였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건 미래의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명절마다 풍족하게 가족이 모여 즐기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라는 부부의 기대가 서서히 어긋나고 있었다. 정성우는 결혼 후에도 갈비탕집 주방을 도맡았다. 정민수는 주로 육수와 고기를 관리했고 하느니는 새벽 장보기와 반찬류를 담당했다. 정성우가 합류한 덕분에 배달 주문이나 홀서빙이 한층 원활해졌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갔다. 그만큼 부모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반대로 이미연은 상대적으로 가게의 얼굴을 자주 비추지 않았다. 이미연은 신혼집에서 일찍 일어나는 편이 아니었고 부부가 함께 출근할 때에도 나는 손님 맞는 거 불편해. 라며 서빙 대신 가게 회계를 잠깐씩 도와주거나 홍보용 사진을 찍는 정도에 그쳤다. 가끔 하느니가 며느리야, 같이 전부치기라도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면 이미연은 저는 요리에 서툴러서요. 라며 살짝 웃어넘겼다. 작은 일들이 쌓이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날이 다가왔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큰 명절이었다. 정민수와 하느니는 이번엔 아들 내외가 우리와 함께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가게를 잘 돌봐준다면 둘은 시골 본가에 내려가 부모님 묘소도 돌보고 혹은 간단히 차례를 지낼 수도 있으리라 기대했다. 최소한 같이 식사라도 하며 가족다움을 느끼고 싶었다. 그런데 이미연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설 연휴 직전에 올해는 제 친정에도 들러야 하고 신혼집에서 쉬고도 싶어요. 갈비탕집은 아버님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고 성우 오빠도 좀 쉬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다. 정성우는 난처해졌다. 부모는 상의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하느니가 우리도 명절에 가게를 닫긴 어렵지만 첫 명절이니 너희 내외와 식사라도 함께하고 싶은데. 라고 하자 이미연은 아, 그럼 식사는 밖에서 한 번 하면 되죠. 굳이 시골 본가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라며 쿨하게 대응했다. 정민수는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다. 명절에 시골 본가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부모가 이렇게 바라는데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큰 소리치지는 않았다. 아직 결혼 초기이고 새신랑 새신부에게 뭘 강요하다가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대신 은근히 아들 정성우에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선 같이 지내고 싶잖아. 너도 아내를 잘 설득해봐라. 하고 부탁했다. 정성우는 이미연에게 여러 번 말해봤지만 아내가 쉽사리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솔직히 우리 신혼이잖아. 왜 명절마다 시댁에 와서 음식을 만들고 시골까지 가야 하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되받았다. 결혼 전에는 전세 자금 문제, 신축 아파트 문제 등으로 부모가 다소 무리해 주었는데 이제는 명절 문제로 다시 갈등이 생기니 정성우는 참으로 난감했다. 결혼 후 첫 설날 아침, 갈비탕 집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사실 설 당일 문을 닫을 수도 있었지만 부모가 연휴에도 배달 주문이 있을 테니 영업하자 고 결정했다. 정성우는 전날 밤 늦게까지 홍보글을 SNS에 올렸고 이미연은 나는 좀 늦게 일어날 테니까 오후쯤에 갈비탕 집으로 갈게요. 라고 했다. 명절이라 해도 문 닫지 않는 식당이 많은 요즘 갈비탕 집을 찾는 손님이 생각보다 있었다. 정민수는 설 당일인데 예상외로 바쁘네. 하며 반가워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선 그래도 아들 내외와 차례나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데 이러다 시간이 없겠다라는 조바심이 생겼다. 점심 무렵 이미연이 신혼집에서 살짝 차려입고 갈비탕 집에 도착했다. 머리도 살짝 다듬고 예쁜 외투를 입었는데 가게 일손을 도우려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녀는 시부모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길 바라요. 라며 짧게 인사를 건넸다. 하느니가 며칠 전부터 만들던 나물과 잡채가 있는데 집에서 한번 함께 먹을까? 라고 제안하자 이미연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제가 이따가 친정에도 가야 하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기로 했거든요. 식사는 우선 패스하면 안 될까요? 하느니는 맥이 빠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는 척했다. 정민수는 더 묵직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명절인데 이게 무슨 모습인가 싶었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진 않았다. 이미연이 곧 나갈 듯하자 정성우가 여보, 몇 분만이라도 같이 앉아서 떡국 한 그릇 먹고 가면 안 돼? 라고 물었다. 이미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친정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했어. 미안해. 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렇게 신혼의 첫 명절은 파행적으로 흘렀다. 이미연은 1시간 정도만 가게에 머무르며 부모님께 새해 인사를 한 뒤 이내 떠나버렸다. 정성우는 오후까지 가게를 지키다 밤늦게 가서야 신혼집으로 돌아갔다. 정민수와 하느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명절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가게를 운영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부부는 간단히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도 설 당일인데 이렇게 차례 하나 못 지내고 지나가네? 아들 내외가 그냥 가버리니 씁쓸하지 않아? 하느니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정민수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갈비탕이든 떡국이든 제대로 먹을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시대가 바뀌었나 봐. 하지만 그 둘은 그래도 첫 명절이니까 아직 잘 적응 못한 걸 수도 있다. 다음에 추석이나 다음 설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했다. 혹시나 결혼 초부터 며느리와 부딪혀 심각한 갈등을 만들면
정성우가 곤란할까봐 참아내는 것이었다. 시간은 흐르며 설이 지난 뒤 몇 달이 지났다. 갈비탕집은 새봄에 맞춰 메뉴 개편을 조금 하고 주 고객층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정성우는 의욕적으로 SNS 마케팅을 시도했고 정민수와 하은이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매출은 조금씩 늘었고 그건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시댁과 며느리 사이엔 사소한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결혼 후 3,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미연은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 신혼집 집들이를 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시부모에게도 초대장을 보낼 만하건만 이미연은 그냥 친구들끼리 노는 자리에 시부모님이 오시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며 정성우를 설득했다. 정성우도 그렇긴 하지라고 망설였다. 결국 정민수와 하은이는 초대를 받지 못했다. 뒤늦게 SNS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사진을 찍은 이미연의 글을 보고 하은이는 서운함을 느꼈다. 우리가 전세자금을 마련해줘서 들어간 신혼집인데 집들이에 초대조차 안 해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민수도 겉으로는 젊은 애들이 편하게 놀고 싶었겠지라고 했지만 속으론 괘씸함이 쌓였다. 그뿐 아니라 갈비탕집에 들르는 횟수도 이미연은 점점 줄어들었다. 결혼 초엔 가끔이라도 가게를 와서 카운터 보조나 홍보 사진 촬영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바빠서라는 이유로 뜸해졌다.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거나 친정에 갈 일이 있다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은이가 한 번은 전화를 걸어 미연아, 이번 주말에 가게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너 혹시 시간이 되니? 라고 물었더니 이미연은 저는 손님 응대가 힘들어서 거기선 오래 못 있어요. 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이튿날에는 친정어머니와 쇼핑을 다녀온다는 이야기를 정성우에게 전해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정민수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이제 본격적인 갈등은 추석 즈음에 폭발 조짐을 보였다. 갈비탕집은 가을 명절 전후로도 장사가 잘 됐다. 정성우가 이번 추석에는 손님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내려가시고 저랑 이미연이 가게를 지킬게요. 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민수와 하은이는 한편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와 함께 명절을 보내지 않겠다는 말인가 하고 속이 상했다. 추석을 열흘 앞둔 어느 날 하은이가 갈비탕집에서 전 처리할 재료를 사며 이번에 명절 음식을 좀 풍성하게 해두면 아들 내외가 좋아하겠지 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미연 쪽은 아예 저는 추석 때 친정에서 엄마랑 송편 빚고 잠깐 친구들도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못 박아놨다. 정성우가 그래도 시댁도 들러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미연은 가게는 지키면 되잖아. 굳이 시골 본가까지 가야 해 라고 되물었다. 부모가 바라던 이상은 달랐다. 추석에는 간단하게라도 제사를 지내고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전을 부치고 송편을 먹으며 웃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이미연은 옛날처럼 그런 전통에 얽매이지 말자는 태도였다. 정성우는 중간에서 눈치를 봤다. 대놓고 부모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섭섭해할 것 같고 아내 편만 들자니 부모가 실망할 것 같았다. 정민수와 하은이는 시골 본가, 바닷가 근방의 오래된 집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 그곳은 자신들이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한 터전이었다. 비록 오랫동안 방치되어 낡았지만 명절이 되면 언젠가 가족이 다 함께 내려가겠지라고 믿어왔다. 그곳에 조상의 묘가 있고 가까운 마을 주민들이 예전부터 정민수 하은이 부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연은 바닷가라니 경치가 좋을지는 몰라도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라는 반응이었다. 결혼 전에 잠시 들러본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집 밖에 있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낀 곳도 많았다. 애초에 부모가 장기간 비워놓았으니 관리가 소홀했던 탓이다. 이미연은 제가 굳이 그런 낡은 집에서 왜 명절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당당히 말하기까지 했다. 정민수와 하은이는 이런 말을 직접 들을 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싶었지만 둘 다 애써 부드럽게 넘어갔다. 혹시라도 충돌이 커지면 정성우가 곤란할 테니 말이다. 추석 당일이 되자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한바탕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벽에 갈비탕 육수를 끓이던 정민수는 오늘은 손님이 많을 수 있으니 우리 아들 내외가 열심히 가게 봐라. 우리도 잠깐 본가에 들러서 제사상이라도 차리겠다. 고 말했다. 그런데 이미연은 정성우를 붙잡고 가게를 우리 둘이 지키라고? 난 힘들어서 싫은데. 게다가 추석이면 저도 제 친정에 가야 해요. 라고 해버렸다.
정성우는 그럼 한 2-3시간만 가게를 도와주고 그 뒤에 친정 가도 되잖아. 라고 제안했지만 이미연은 단호했다. 제사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쪽도 나 없이 힘들겠지만 나도 친정을 챙겨야 해서 바쁘단 말이야. 하느니가 옆에서 그래도 오늘 하루만은 시댁에 힘을 보태주면 안 되겠니? 라며 달랬지만 이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결국 정민수가 한마디를 뱉었다. 그러면 도대체 명절에 시댁엔 언제 오려는 거냐? 결혼했다면 양쪽 부모를 다 챙기는 게 맞잖아. 이미연은 그 말에 살짝 발끈했다. 아버님, 요즘 세상엔 명절이라고 시댁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개인 생활이 있고 제 친정도 갈 곳이 많아요. 그리고 갈비탕집 일은 남편과 부모님 몫이니까 저한테 큰 역할을 바라지 말아주세요. 그 대화 끝에 이미연은 결국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가 친정으로 향했다. 정성우는 할 수 없이 갈비탕집에 남아 부모와 함께 오전 영업을 진행했다. 정민수와 하느니는 날이 밝자마자 시골 본가에 갔다 오려다가 손님이 의외로 몰려 못 갔다. 그날도 갈비탕집은 바빴고 부부는 밤늦게야 문을 닫았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모여 명절을 보내겠다. 는 꿈은 또 어그러졌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였다. 하느니는 며느리가 아예 시댁 쪽 명절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 것 같다. 며 씁쓸해했고 정민수는 아들 내외가 결혼하면 한층 가족이 화목해질 줄 알았는데 더 멀어지는 기분이다. 라고 말했다. 정성우는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고뇌했다. 한편으론 며느리도 친정이 중요하니까 이해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론 우리 부모가 명절에 모이길 이렇게 바라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건 너무하네 라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그는 아무 편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립을 지키려 했다. 하느니와 정민수는 아들의 그런 태도마저 섭섭했다. 내가 나서서 며느리를 설득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해놓고도 명절 한 번 안 챙기는 자식이 세상 어디 있냐? 는 불만이 머리를 스쳤지만 대놓고 표출하진 않았다. 대신 작은 말투나 표정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느니는 갈비탕집을 운영하며 오랜 세월을 몸바쳐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다니고 무거운 고기와 뼈를 옮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명절이든 휴일이든 온전히 쉴 날이 거의 없었는데다. 최근 들어 갈등이 누적되면서 심신의 피로가 컸다. 특히 며느리 이미연의 명절 기피와 시댁 방문 거부가 계속되자 마음고생이 심해져 식욕과 수면이 예전만 못했다. 하느니는 40대 후반에 접어들 무렵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갈비탕집 주방에서 국물을 퍼나르거나 무거운 냄비를 들어야 할 때마다 삐걱거렸다. 주위에서는 병원 한번 가보시라 했지만 대출 상환과 가게 유지 비용에 쫓겨 영업 몇 시간 줄이면 손해가 커진다. 며 미루었다. 그러다 50대 초반이 되면서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무릎까지 시큰거리곤 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탓에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세가 의심된다고 누군가 말해줬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 정도쯤이야. 우리 아들 며느리 잘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설마 큰 문제야 생기겠어? 명절이 끝난 후 어느 날 하느니는 새벽 시장에서 돌아오다 어지럽다고 느껴 가게 앞에서 잠시 주저앉았다. 고기를 한가득 짊어지고 왔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아찔했다. 다행히 길 가던 이웃이 부축해주고 정민수도 급히 나와 하느니를 가게 뒤편으로 옮겨 쉬게 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정민수가 우려했지만 하느니는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영업시간 늦으면 손님들 어쩌라고 라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부부는 혹시 영양제라도 맞아볼까 정도로만 생각하고 본격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니가 식당에서 넘어져 왼쪽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추운 날씨에 바닥이 미끄러웠고 국물을 옮기다 균형을 잃었다고 했다. 심한 통증 때문에 겨우 앉아 일어나지도 못하자 정성우가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간단한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골절은 아니지만 허리에 염좌와 디스크 초기 증상이 의심됐다. 추가로 혈압이 꽤 높고 빈혈 기운도 있다고 했다. 의사는 며칠간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했다. 하느니는 가게 걱정이 앞섰다. 저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냥 좀 쉬면 낫지 않을까요? 의사는 단호했다.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크게 고생하십니다. 결국 부부는 며칠 정도 입원해서 정확히 진단받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면 그에 맞춰야겠다. 는 결론을 내렸다. 정성우도 옆에서 엄마, 제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쉬면서 치료받아요. 가게는 제가 잘 운영할게요. 라며 설득했다. 정민수는 그동안 은근히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기에 더 망설이지 않고 입원을 시키기로 했다. 하느니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퇴원 후 바로 다시 시골 본가로 내려가거나 갈비탕집 옆방인 오래된 창고 겸 숙소에서 지내는 건 좀 무리였다. 의사는 퇴원 후에도 며칠간은 병원에서 통원 치료하거나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런데 시골 본가와 병원은 3시간 넘게 떨어져 있었고 갈비탕집 안에는 환자가 편히 지낼 만한 공간이 사실상 없었다. 정성우와 정민수는 그럼 아들 내외 신혼집에서 며칠 간만이라도 묵으면 어떨까? 병원과 가까운 곳에 있다가 상태가 나아지면 시골 본가로 돌아가도 되잖아. 라고 생각했다. 하느니가 어느 정도 검사와 기초치료를 받은 뒤 정성우가 아내 이미연에게 엄마가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며칠만 계시면 안 될까? 라고 물었다. 병원 측에서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안정이 필요하다. 는 소견을 냈기에 접근성 좋은 곳에서 쉬게 해주는 게 좋았다. 그 말을 들은 이미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 집이요? 어머님이 거기서 지내시면 저는 어디서 편히 쉬어요? 솔직히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정성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아니 뭐 오래 계시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면 되잖아. 병원이랑도 가깝고 라고 했지만 이미연은 단호했다. 안 돼. 난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누가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해. 게다가 집 좁은 거 알잖아. 어머님이랑 살면 내 신혼생활은 어떻게 돼? 그날 밤 부부는 이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정성우는 엄마가 아프신 건데 며칠 정도만 배려해주면 안 되냐 고 물었고 이미연은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나한테 강요해? 아프시면 병원에 더 계시든가 아니면 요양원이나 다른 데 찾아보면 되잖아. 왜 꼭 우리 집이야? 라며 화를 냈다. 하느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아들 내외가 어떻게 결론 내릴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정민수도 옆에서 아내 손을 잡아주며 걱정 마, 이미연도 이해해 줄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느니는 속으로는 며느리가 좋아하진 않겠지. 그래도 내가 몇 달씩 묵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면 되는데 혹시 나 때문에 불만이 쌓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교차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 내외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또 이미연이 싫어해도 할 말이 없는 건지 복잡했다. 하지만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기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구부정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해 심각한 상태임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다. 아들 집에 눈치 보며 지내는 것도 싫긴 한데 병원에서 집까지 왕복세 4시간을 매일 오갈 수도 없잖아. 나도 언제까지 병원비를 부담하면서 입원할 수도 없고. 하느니는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며칠 후 하느니는 퇴원 날짜가 정해졌다. 정성우가 아내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자 이미연은 집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어머님이 우리 집에 머문다고? 우리 집이 호텔이야? 병원 가시는 건 이해하지만 굳이 우리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야 해요? 난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 말은 정민수에게까지 전해졌다. 정민수가 본가에서 올라와 아들 내외 신혼집을 찾았다. 이미연은 귀찮은 듯 나불거렸다. 아버님, 솔직히 제가 친정 부모님도 있는데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친정 부모님은 어디 가시라고요? 저희도 서로 공간이 필요한데. 정민수는 너희가 친정 부모님도 당연히 챙겨야지. 근데 며칠 정도만 엄마를 재워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라고 물었다. 이미연은 팔짱을 낀 채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어려워요. 저는 신혼이고 요즘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는데 시어머니까지 같이 지내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이 대화는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가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정민수가 평소 참아오던 서운함이 폭발했다. 아니, 내 시어머니가 다쳐서 몸도 제대로 못 펴는데 그걸 몇 달씩 모시자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가까운 곳에 잠깐 머물자는 건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냐? 이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이미연도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 제가 사람이 아니면 아버님은 뭐예요? 제 감정은 전혀 고려 안 해주시잖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강요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옆에서 정성우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의 언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은이는 입원실에서 이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혼 초부터 이런 큰 싸움이 날 줄이야. 내가 아픈 게 죄인가 하는 자책감까지 들었다. 결국 하은이는 퇴원 전날 의사에게 집에서 쉬면서 통원 치료받으면 된다. 는 말을 들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비가 부담되는 것도 현실이었기에 하루빨리 나가야 했다. 문제는 정성우 내외의 신혼집에서 지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미연이 강하게 거부했으니 굳이 들어가 봐야 싸늘한 대접을 받을 게 뻔해 보였다. 정민수는 안 되겠다. 우선 시골 본가로 내려가는 대신 갈비탕집 근처에 원룸이나 고시원이라도 빌려 임시로 지낼까? 라고 고민했다. 하지만 허리 부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룸이나 고시원 역시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게 편하겠어? 라고 하은이가 묻자 정민수도 말문이 막혔다. 결국 하은이는 그래도 어쩌겠어. 아들 집에 하루만이라도 묵고 그 다음 날부터는 도저히 못 있겠다 싶으면 떠나야지. 라는 결론을 냈다. 정성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미안해. 그래도 잠깐이라도 오시면 내가 방 따로 치워놓을게. 라고 했다. 이미연이 한사코 반대했지만 아들이 미안함을 표하니 마지못해 하루 정도면 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퇴원 날 하은이는 병원에서 받은 약과 서류를 챙겨 정성우 차를 타고 신혼집으로 갔다. 그러나 이미연은 자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정성우가 대신 안내했다. 문제는 어느 방에서 어머니가 지내느냐였다. 이미연은 굳이 안방을 못 쓰게 했고 작은 방도 곤란하다는 핑계를 댔다. 결국 이들은 안쪽 창고에 있던 짐을 치우고 임시로 바닥에 깔개를 놓아 어머니가 머물게 했다. 그 창고방은 먼지가 쌓이고 박스가 겹겹이 놓여 있었다. 몸조차 제대로 못 가누는 하은이가 이를 정리하려다 높은 곳에 있던 박스가 떨어지며 손등을 찍었다. 심한 타박상과 멍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이미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정성우만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 피나는 것 같은데. 아유,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히 이 방 정리하느라. 정성우는 약을 찾으러 부엌으로 향했지만 이미연은 냉랭한 태도로 왜 박스가 있는 걸 굳이 건드리셨어요? 그냥 안 치우고 그대로 주무시지. 라고 말했다. 하은이는 할 말을 잃었다. 반쯤 절망감에 빠져 눈물을 삼켰다. 정민수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전했더니 정민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은이가 손등 통증에 밤새 시달렸지만 이미연은 타박상이면 그냥 연고 바르면 돼요. 병원 가려면 가든가요. 전 못 모시고 가요. 라며 무심하게 굴었다. 정성우도 한밤중이라 당장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하은이는 잠 한숨 못 자고 통증에 견뎌야 했다. 거실에선 이미연이 여전히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어머니 상태엔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침이 되자 하은이는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뼈에 살짝 금이가 반깁스를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화가 난 정민수가 즉시 시골에서 올라와 신혼집 문을 두드렸다. 정성우, 나와라. 내 엄마 손이 이렇게 됐는데 너희가 병원도 안 데려가고 뭐 한 거냐? 이미연이 맞받았다. 아버님, 그렇게 따지시면 어머님이 굳이 창고 방짐을 치우다가 다치신 거잖아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전 미리 말했죠. 우리 집이 불편하다고. 이 말에 정민수는 폭발했다. 그래? 네가 불편하면 부모는 거리로 나앉아야 하냐? 부모가 허리 다쳐서 몇 달 묵겠다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라도 묵겠다는데 이렇게 창고에 쳐넣어서 다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정성우는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이미연과 정민수의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커졌다. 하은이는 손등에 깁스를 한 채 문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였다. 나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나 하는 죄책감과 며느리가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나 하는 서러움이 뒤섞였다. 이제부터 두고 봐라. 내가 건물이든 가게든 전부 정리할 수도 있다. 너희가 부모를 이렇게 대우하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냐? 좋아요. 전 상관없어요. 아버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 친정도 있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성우야, 너라도 괜찮니? 엄마가 시골로 그냥 내려가도 되겠니? 엄마,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민수가 차를 몰아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모시고 시골로 향하는 길은 꽤 길었다. 차 안에서 하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손등 통증이 여전히 욱신거렸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해 차 시트에 기댄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논밭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마음은 묵직했다. 정민수도 운전대를 잡은 채 목전 너머로 한숨을 삼켰다. 결혼 전에는 아들 내외가 생기면 명절마다 시골집이 떠들썩하겠지 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들 내외와 갈등이 극으로 치달아 하느니가 신혼집 창고방에서 다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자식의 집에서 쫓겨난 기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 기가 막혔다. 여보, 허리는 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래도 병원비가 더 나가기 전에 나왔으니 집에서 쉬는 수밖에 없지 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짧고 건조했다. 병원비 부담에 정신적 충격에 자식에게 실망한 마음까지 겹쳐 말 수가 적어졌다. 수년 동안 갈비탕집 운영과 대출 상환 문제로 부부는 시골 본가를 거의 손보지 못했다. 주말이나 명절에 짬이 나면 내려오려 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다. 이번에 돌아와 보니 마당엔 자풀이 무성했고 창고 지붕은 곳곳이 부식돼 텅 비어 있었다. 바닷바람에 삭은 목재는 눅눅했으며 일부 벽은 곰팡이와 습기로 지저분했다. 하느니는 침을 꿀꺽 삼켰다. 여기서 몸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 어쩔 수 없었다. 시골집에 도착하자 정민수가 서둘러 안팎을 둘러보고 하느니가 편히 누울 자리를 만들어줬다. 곰팡이 난 벽은 적당히 닦고 간단한 방역 스프레이라도 뿌렸다. 여보, 우리도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 어떡해. 아들 내외는 우리를 안 반기는데. 그래, 여기가 불편해도 할 수 없지. 나중에 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나면 다시 올라가서 얘기해 봐야겠지. 하지만 속내는 정말로 자식이 우릴 버린 걸까? 하는 씁쓸함이 가슴에 치밀었다. 명절이라고 해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아플 때조차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는 며느리 이미연의 모습을 떠올리면 하느니는 눈물부터 났다. 시간이 조금 흘러 부모는 시골에서 지내며 하느니의 허리와 손 상태를 조금씩 회복시키려 했다. 동네 보건소나 작은 한의원을 다니며 천천히 걸어서 일단 기초 재활운동을 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명절이 가까워져도 아들 내외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하느니가 문득 마음이 쓰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우야, 엄마가 여기서 지내는데 허리가 좀 나아지긴 했어. 너희는 잘 지내니? 하지만 아들 정성우가 받기는 했어도 통화가 길지 않았다. 엄마, 요즘 갈비탕집이 너무 바쁘고 미연이도 일 찾느라 분주해서. 그래, 그렇구나. 엄마는 그냥 네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응, 근데 미안. 아까부터 배달 주문이 밀려서. 곧바로 전화가 끊겼다. 하느니는 씁쓸했다. 아유, 바쁘긴 하겠지. 근데 아픈 엄마 걱정은 정말 조금도 하지 않나. 며느리 이미연과는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하느니가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연은 발신자 표시를 보고 아예 받지 않는 듯했다. 혹시 만에 하나 받더라도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회의라 통화 어렵네요 라며 곧 끊어버렸다. 문자도 몇 번 보냈으나 답장은 없었다. 그것이 하느니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민수는 그래 기대를 말자. 우리가 명절에 찾아간들 또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어? 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부부는 이번 명절은 그냥 시골에서 우리끼리 보내자. 고 결론 내렸다. 잡초를 뽑고 마을 어르신들과 소소한 식사나 나누며 자녀 없이 보내는 명절을 준비하게 되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명절을 기점으로 크게 터졌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로 또 다른 트러블이 생긴다. 원래부터 정민수, 하느니는 갈비탕집 말고도 작은 건물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2층짜리 구식상가 건물을 대출로 간신히 매입했었다. 대출 이자를 갚느라 고생했지만 이 건물을 잘 운영하면 노후에 조금이나마 월세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어느 날 시골집에서 쉬고 있던 정민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했다. 사장님, 혹시 정민수님 맞으시죠? 예전에 갈비탕 집 근처 그 2층 상가 건물 소유하신 걸로 확인되는데요. 요즘 임대 문의를 내놓으셨나요? 세입자분이 곧 계약하고 싶다고 해서요. 정민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임대를 내놓은 적이 없는데? 라며 반문했다. 중개인은 거래가 등록된 상태라 아드님 정성호 씨가 명의를 대신해서 진행하셨다고 들었다. 라고 답했다. 정민수는 영문을 몰랐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아들이 그 건물을 임대주겠다고 부동산에 연락한 모양새였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민수는 아들 정성우에게 급히 연락했다. 성우야, 네가 내 건물을 부동산에 임대 내놓았다던데 무슨 일이냐? 나한테 말도 없이. 정성우는 잠시 당황했다가 아, 그게 요즘 우리가 자금이 필요해서 그냥 안 쓰는 건물을 공실로 두는 것보단 임대 줘서 월세라도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라고 설명했다. 정민수는 황당했다. 그건 나랑 상의해야지. 네가 그냥 마음대로 처리하면 어떡해? 정성우는 그냥 제 명의로 넘어갈 거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부동산도 주인이랑 이야기 나눴다고 해서. 라며 애매하게 답했다. 하지만 정민수 입장에선 그 건물은 여전히 본인 명의였고 임대 조건이나 계약 방식도 철저히 의논해야 할 사안이었다. 더구나 아들이 며느리와의 생활비를 위해 마음대로 행동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이제 부모 허리 다치고 병원에서 쫓겨나 시골에 있는데 자식은 부모 명의 건물을 월세 줘서 본인 돈 쓰려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컸다. 결국 정민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는 일을 시골에 남긴 채 혼자 도시로 올라왔다. 갈비탕 집과 아들 집을 직접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마침 갈비탕 집은 잠시 낮 시간대라 한산했지만 정성우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민수가 가게에 들어서자 정성우는 주방에서 나오며 무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가게 오셨네요. 라고 힘없이 말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기에 부자의 관계가 어색해졌다. 정민수는 손님이 없는 틈에 아들을 불러 테이블에 앉혔다. 내가 우리 건물을 임대 계약 내놨다면서? 네, 근데 월세가 꽤 괜찮아서 아버지도 이득일 거예요. 이득이고 뭐고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냐. 왜 상의도 안 하고 내 멋대로 해? 그리고 너희한테 돈이 얼마나 필요하길래 이러는 거냐? 정성우는 솔직히 아내 임연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신혼집 인테리어도 좀 바꾸고 싶고 갈비탕 집도 리모델링하면 손님이 늘 테니 그 자금 마련하려 했다. 고 털어놨다. 그런데 정민수는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너희 신혼집 인테리어 때문에 내가 평생 모은 건물을 함부로 임대 내놓는다고. 이게 말이 되냐? 며 언성을 높였다. 마침 그 시각 임연이 갈비탕 집을 잠시 들렀다. 신혼집에 있다가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갈 일이 있었다고. 임연은 정민수를 보자마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인 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정민수가 그녀에게 돌직구로 물었다. 며느리, 네가 성우한테 건물 임대 내놓으라고 한 거냐?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임연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아버님, 어차피 그 건물 오래 비워놔서 관리비만 나가는 거잖아요. 임대 수익을 올리면 아버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윈윈 아닌가요? 정민수는 윈윈! 엄마가 시골로 쫓겨 내려가서 허리 다쳐 고생하는데 너희는 신혼집 인테리어 운운하며 내 건물로 돈 벌 궁리만 하는 거냐? 라고 소리쳤다. 임연도 질색했다. 하, 또 그 얘기세요? 제가 아버님을 시골로 쫓아냈나요? 어머님이 아프신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 신혼집에 오셔서 창고 정리하다 다친 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갈등의 온도는 다시 치솟았다. 가게에 있는 아르바이트생과 몇몇 손님들이 불안하게 두 사람을 훔쳐봤다. 정성우가 제발 여기 손님들 계시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말렸지만 불붙은 둘은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심각한 분위기 속에 정민수는 갈비탕 집 밖으로 나왔다. 아들이 따라 나와 아버지 어디 가세요? 라며 붙잡았지만 정민수는 손을 뿌리쳤다. 놔라! 나는 더 이상 너희 보면서 속만 썩는다. 건물도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 너희가 멋대로 임대 내놓고 싶다면 그래라. 대신 내 허락 없이 계약은 안 돼. 전부 내 명이다. 정성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임연도 뒤따라 나오진 않았다. 정민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야. 아내는 몸 성치 않고 시골에 있고 며느리는 부모를 푸대접하고 아들도 그 편을 드는 꼴이니 더 기대할 게 뭐가 있어? 그는 문득 아들이 그래도 갈비탕 집을 돌보니 가게는 성우에게 물려주리라 생각했던 과거가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마음이 싹 바뀌었다. 재산이고 뭐고 얘들한테 줄 이유가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자식을 향한 애정이 분노로 뒤덮였다. 정민수는 곧장 시골행 버스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도시는 점차 멀어졌고 바닷바람이 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내
내가 정말 다 정리하고 기부라도 할까, 가게를 폐업하진 말까 등의 생각이 스쳤다. 시골집에 돌아와 하느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여보, 성우가 내가 모르는 사이 건물 임대를 알아보고 있었어. 며느리는 또 아들 편 들고 우리 허리 못 쓸 정도로 고생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느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가가 촉촉해졌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상실감이었다. 며칠 뒤 하느니는 시골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느낌에 울컥했다. 도대체 명절엔 함께하자는 바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허리 부상을 당했을 때 며느리와 아들한테서 받은 냉대가 계속 떠오르고 우린 뭐가 그렇게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맴돌았다. 정민수 역시 마을 한 귀퉁이에서 담배를 태우며 과거 갈비탕집을 인수할 때부터 모든 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젊은 날의 열정을 떠올렸다. 결국 이렇게 서로 등을 지는 건가 싶어 착잡했다. 부모는 일단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자고 합의했다. 먼저 말 걸었다가 화만 나고 상처받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갈비탕집 운영이야 정성우가 알아서 하겠지 싶었고 건물 임대 문제도 4명이라 내가 결단하면 된다는 심정이었다. 나중에 혹시 아들이 다시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제대로 된 자세로 찾아오면 그때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자는 식이었다. 하느니는 혹시 명절이 다가오면 성우가 미안해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라며 작은 기대를 걸었지만 정민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며느리 성격에 안 올 거다. 성우도 강하게 나서지 못하니 전화 한 통 없겠지. 여보, 우리도 그냥 남은 인생은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자. 자식에게 마음 주면 뭐하냐? 그러게. 우린 아프고 늙었는데 그 애들은 우릴 필요로 하지 않으니 이제 믿지 말아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정민수와 하느니 부부는 시골로 내려온 뒤 한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거의 자제했다. 아들 내외와 말다툼만 계속될 게 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느니는 여전히 허리 통증이 완전히 낫지 않아 마을 앞 보건소에서 재활을 조금씩 받았다. 정민수는 아내를 위해 집 안 환경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했지만 이미 집은 오랜 세월 방치되었고 경제적 여유도 없어 급히 대대적인 수리를 하긴 어려웠다. 마을에서 만나는 이웃 어르신들은 가끔 안부를 물었다. 아들 결혼하셨다던데 명절이면 다 같이 내려와야지 왜 이렇게 조용해요? 라는 식의 말이 돌아왔다. 부부는 그 질문에 답하기 곤란했다. 요즘 애들 바빠서 하고 얼버무리거나 가게가 바쁘다더라 고 둘러대곤 했다. 사실은 아들 내외가 부모를 외면하는 상황이지만 굳이 동네에 소문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니는 밤늦게 잠들기 전 종종 아들 정성우를 떠올렸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명절 준비도 제대로 못해주고 가게 일 시키며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가족다운 명절 추억도 없는 걸까 하는 자책감과 서운함이 섞인 감정이었다. 병원에서 허리를 다쳐 입원했을 때 며느리 이미연이 보여준 냉담함도 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언젠가 후회하겠지 하고 마음 한편에 희미한 기대가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요즘 세대는 시부모와 명절을 같이 하지 않는 사례가 흔하다고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커졌다. 한편 정성우와 이미연은 갈비탕집을 계속 운영했다. 정민수 하느니가 없어도 주방은 정성우가 대부분 맡고 서빙과 카운터는 아르바이트생 몇 명을 쓰며 굴러갔다. 오히려 정성우는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서 갈등이 잠시나마 잦아들었다고 느꼈다. 이미연도 이제 우리만의 방식으로 운영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미연은 갈비탕집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다. SNS 마케팅이나 젊은 층에게 어필할 인테리어를 고민했다. 벽을 밝은 톤으로 칠하고 테이블 간격을 좀 더 넓히면 손님이 늘지 않을까 라고 제안했다. 정성우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돈이 많이 들 텐데 라며 망설였다. 그러자 이미연은 그럼 빨리 그 건물 임대를 완료하면 자금이 생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질질 끄고 있어? 라고 독촉했다. 하지만 정민수가 분명히 내 허락 없이는 계약 못한다 고 해놓은 상태였다. 정성우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해도 거의 응답이 없었다. 결국 부동산 중개인도 계약을 미뤄두고 있었다. 이미연은 그 사실에 불만이 커져 역시 시부모님이 고집이 세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네 라고 투덜거렸다.
부모가 없어도 영업은 꽤 순조로워 보였지만 경험이 부족한 정성우는 의외로 고생이 많았다. 육수 맛이 예전보다 들쑥날쑥해지고 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잡힐 듯 말 듯 어려움을 느꼈다. 예전에는 정민수가 세심하게 살펴 지적해줬는데 이제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한두 명의 단골 손님이 사장님, 요즘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라며 아쉬워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성우는 내심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미연에게 말하면 그래도 우리 가게 인테리어가 중요해. 맛보다 요즘은 분위기야. 라는 반응이 돌아와 씁쓸했다. 결국 매출이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대박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버티던 가게가 부부만의 운영으로 완벽히 적응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 시간은 또 흐르고 어느덧 다음 명절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시골 본가에서 은희와 민수는 혹시나 아들이 전화를 해줄까 기다렸다. 하지만 어떠한 기척도 없었다. 명절 일주일 전까지도 연락이 없자 부부는 역시나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체념했다. 마을 어른들이 이번에 아들 내외 내려오냐 고 물으면 하느니는 아유 갈비탕 집이 바빠서 못 온대요 라고 둘러댔다. 그래도 마음은 쓸쓸했다. 주변 어르신들은 손주들이 찾아와 북적이는 광경이 종종 보였는데 정민수 하느니는 텅 빈 집에서 둘만 보내야 했다. 그들은 함께 전을 부치지도 않았고 간소하게 식사를 하고 마는 정도였다. 명절 당일 하느니는 햇볕이 잘 드는 마당 평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노후를 맞을 줄 누가 알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시렸다. 정민수도 옆에 앉아 담배를 물었다가 쓸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다 정말 아들이 우릴 떠난 건가? 애초에 우리를 안 찾는 거 보면 앞으로도 이대로겠지.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예고 없이 정성우가 전화를 걸었다. 아들이 뜬금없이 엄마 가게가 요즘 힘들어서 좀 도와주실 수 있냐 고 물었다. 하느니는 당황했다. 너 며칠 전 명절 때도 연락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라는 마음이 치밀었지만 일단 참으며 가게가 왜 힘든데? 라고 물었다. 정성우는 직원들도 그만두고 매출도 줄어들고 재료값이 올라서 감당하기 어렵다. 는 식으로 호소했다. 아버지나 엄마가 오셔서 주방 좀 봐주면 안 돼? 라는 말까지 했다. 그제서야 하느니는 기막혀서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허리 다치고 손등 금가서 고생할 땐 신혼집 문전박대하더니 이제 와서 가게 어렵다고 부르니? 결국 겉으론 참으며 미안하지만 우리도 몸이 못 따라줘서 힘들다. 내가 잘 알아서 하렴. 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 사건으로 하느니와 정민수는 더욱 확신했다. 자식이 부모를 찾는 건 결국 돈과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아닐까. 이는 그들이 부모로서 헌신했는데 보답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을 한껏 증폭시켰다. 이 시점에서 정민수는 갈비탕집을 포함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원래는 아들 정성우가 가업을 잇고 나중에 건물과 땅을 물려주겠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사건들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 시골에서 우연히 본 TV 뉴스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노인 부부 이야기가 방영됐다. 정민수는 그걸 보며 은근히 우리도 저렇게 해버릴까 하고 떠올렸다. 옆에서 하느니가 정말 그렇게까진 그래도 아들이잖아 라고 망설였지만 정민수는 확고했다. 아들이긴 해도 우릴 저렇게 무시하는데 뭐하러 남겨줘? 지금도 가게 힘들다고 도와달라 하잖아. 정작 우리가 아플 땐 신경도 안 쓰더니. 두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읽어놓은 걸 자식에게 줄 의무는 없다. 는 결론에 공감했다. 명절에 한 번 안 찾아오고 부모가 병원 퇴원할 때조차 신혼집에 재우기 싫다며 창고방으로 몰아넣은 자식에게 더 이상 희생하기 싫었다. 다만 완전히 기부 결정까지 가기는 아직 고민이 많았다. 갈비탕 집은 마찬가지로 정민수 명이었다. 실질적 운영은 정성우가 하고 있지만 재산권은 부모에게 있었다. 부부는 가게가 망해도 우린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가 가질 여력도 없지만 아들이 잘못 굴려서 문 닫으면 그때 건물만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내심 생각했다. 어쩌면 아들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지만 이미 거의 포기 상태에 가까웠다. 그 사이 며느리 이미연은 자신만의 커리어를 찾기 위해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갈비탕 집은 정성우가 주도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시댁과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라도 독립적인 직장을 가지고 싶었다.
그러나 회사 면접에서 신혼, 향후 출산 계획 등을 고려해 거절당하기도 했고 경기 불황 탓에 원하는 직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미연은 사실상 시부모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다. 하느니가 아프든 말든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나 라고 생각했다. 시댁과 갈등이 폭발하던 날 정민수와 언성을 높였고 그 뒤로는 나도 상처가 크다고 정성우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우리 생활에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정성우가 가게가 어려워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도 이미연은 굳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할 필요 없어. 우린 우리만의 길을 찾으면 돼 라며 냉정했다. 만약 부모님이 돈을 꺼내주신다면 그건 또다시 잔소리와 간섭의 빌미가 될 거라고. 이미연은 건물 임대가 무산된 걸 끊임없이 아쉬워했다. 그래도 그걸로 자금 마련하면 가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신혼집도 한 번 더 리모델링 했을 텐데 라는 식이다. 정성우가 그건 아버지 동의 없인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이미연은 그럼 차라리 아버님이 건물을 팔아버리도록 해서 돈 좀 주시면 안 되나. 지금 가게도 힘들고 라고 희망을 표했다. 사실상 시부모가 가진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해 자기들 삶을 개선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계획도 부모와 갈등이 깊어진 이상 요원했다. 이미연은 한결같이 시부모에게 감정적으로도 떨어져 있기에 명절을 포함해 어떤 접점도 마련하려 하지 않았다. 곧 또 다른 명절이 다가왔다. 시골 본가에서 정민수와 하느니는 이번에도 아들 내외가 안 오겠지. 우린 기다리지 말자는 심정이었다. 이웃들은 또 아들 안 내려오냐고 물었고 둘은 변함없이 가게가 바쁘고 며느리도 직장 구하느라 바쁘다더라고 둘러댔다. 부부는 이제 아예 명절 준비를 하지 않았다. 작은 밑반찬에 국 정도만 끓여 먹고 동네 사람들과 막걸리를 나누는 정도가 전부였다.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결혼하면 명절마다 꽉 찬 식탁에서 웃으며 지내리라 꿈꿨는데 그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다. 정민수는 담배를 물고 고개를 떨구며 하느니에게 중얼거렸다. 여보, 나중에라도 혹시 저 애들이 뉘우치고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나도 모르겠네요. 마음 정리하려고 해도 아직은 아프네. 어쩔 수 없지 뭐. 명절 당일 정성우 역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래도 부모와 함께 보내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연이 다시 시댁으로 간들 좋은 소리 듣겠어? 가기만 하면 다그치고 또 싸움 벌어질걸. 이라며 반대했다. 본인도 이미 시댁과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상태라 귀찮게 맞서고 싶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둘은 명절 하루를 신혼집에서 소소한 식사로 때우고 갈비탕집을 열어 배달 주문을 받으며 보냈다. 정성우는 문득 가게 주문이 뜸해진 저녁 무렵 한숨을 쉰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우리 어릴 땐 이렇게까지 가족이 갈라지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스치며 부모가 아플 때 못 챙겨준 죄책감이 솟아났다. 그러나 이미 사태가 크게 악화되었기에 이젠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의 의지도 강했고 부모의 원망도 큰 상황이었다. 명절이 지나고 얼마 후 정민수와 하느니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련이나 기대 없이 자신들의 노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자식에게 농락당하거나 재산만 빼앗길 수 없다는 의식이 강했다. 마침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농막을 짓고 작은 텃밭을 운영해보라. 고 제안에 부부는 시골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꾸리려 시도했다. 명절이든 뭐든 이제 자신들만의 방식을 찾겠다는 자세였다. 정민수는 하느니와 상의 끝에 소유한 건물과 갈비탕집을 처분하거나 일부 기부하는 방안을 실제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동네 신협이나 군청 등을 찾아가 노후 재산을 기부하면 어떤 절차가 있느냐 혹은 시나 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느냐 등을 물었다. 담당자들은 은근히 놀라면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느니는 아직 확실히 동의한 건 아니지만 아들 내외가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찾아오면 어떡하나. 그땐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라고 망설였다. 정민수는 아니 명절마다 이렇게 외면하고 우리가 아플 때 창고방에 쳐넣은 애들이 과연 사과할까? 만약 해도 진정성이 있을까? 라고 반문했다. 부부는 결론을 유보했지만 재산 문제에 관해 아들 내외에게 줄 생각 없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정민수는 시골집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했다. 명절에 함께하고 병원 퇴원할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결국 우린 헛된 기대를 했나 보네.
내가 이 고생해서 마련한 갈비탕집과 건물이 다 무슨 소용이야. 자식이 돈 달라 도와달라 할 때만 우릴 찾으니. 에휴. 듣고 있던 하느니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시골에서 하느니와 정민수는 허리와 손 부상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 노년의 삶을 새롭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무슨 소식을 전해봐야 자극적인 말다툼만 벌어질 뿐이므로 오히려 고요를 지키는 편이 마음 편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다시 명절이 다가왔다. 부부는 명절을 맞이해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지도 않았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혹시나 내려올까 기대하며 전과 식혜 등을 준비했지만 이젠 그런 헛수고가 싫었다. 시골집에 쓸쓸히 앉아 대충 김치찌개나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명절인데 아들 안 오냐 며 안쓰럽게 물어도 그저 요즘 젊은 세대가 다 그렇죠 라며 웃어넘겼다. 정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명절마저 의미가 없어졌군. 그래도 우리끼리 살아보자. 여보,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으니. 하느니도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건강만 잘 챙깁시다. 아들 녀석이 생각나도 우리가 먼저 손 내밀지 말아요. 결론적으로 정성우와 이미연은 명절 당일에도 내려오지 않았다. 갈비탕집 문을 열고 신혼집에서 소소한 식사를 했을 것으로 보였다. 이미연은 시댁은 이제 그만 있자 라는 태도를 굳게 지켰고 정성우 역시 부모에게 갈낌새를 보이지 못했다. 별다른 사과나 연락도 없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달쯤 뒤 정성우가 부모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갈비탕집 매출이 크게 떨어져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는 애원 섞인 말이었다. 정성우의 설명에 따르면 갈비탕집은 최근 경쟁 가게들이 주변에 들어서면서 손님이 분산되었고 맛과 서비스가 예전보다 떨어져 평판이 안 좋아졌다고 했다. 정민수와 하느니가 떠난 뒤 맛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주방 관리가 소홀해진 결과였다. 이미연의 인테리어 제안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공사로 가게가 어수선해졌다. 결국 적자가 날 지경이니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민수는 아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럴 줄 알았지 싶었다. 그러나 아직 분노와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다. 하느니도 조용히 옆에서 저 애가 또 우리 힘을 빌리려 하네. 아프던 때는 냉정하더니 라고 중얼거렸다. 결론적으로 부부는 도와줄 마음이 없었다. 정민수가 단칼에 잘라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줄 건 없어. 너희가 명절 때마다 우릴 외면했고 엄마가 허리 다쳤을 때도 냉정했잖아. 그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었겠니? 정성우는 저도 그땐 어찌할 바 몰라서 그랬고 미안해요. 다시 한번 이라며 눈물 짓는 목소리를 냈지만 정민수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다. 미안하면 미안한 만큼 내가 스스로 해결해라. 우린 이제 너희 일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다. 부모는 이미연 정성우가 기대고자 했던 건물과 갈비탕집에 대해 어떻게든 처분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래전부터 검토해오던 기부 또는 매각 중 정민수는 매각 쪽으로 기울었다. 매각 후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일부는 자신들과 하느니의 노후 자금으로 쓰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민수는 이번엔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연락을 취했다. 건물 하나와 가게 건물을 팔고 싶다. 빨리 매입자를 구해달라. 고 의뢰했다. 하느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만이 답이겠죠. 어차피 우리가 서울 올라가서 쓸 일도 없고 아들 내외가 자꾸 우릴 무시하잖아. 중개인은 놀라면서도 거래가 성사되면 커미션이 커서 반가워했다. 진행 절차를 설명했고 정민수는 명절마다 안 오는 애들이 뭘 더 바라겠냐 며 비장한 마음이었다. 소문은 금방 정성우 귀에 들어갔다. 갈비탕집마저 부모가 매각하면 자신들이 운영할 근거를 잃게 되니 당연히 대책이 없었다. 정성우는 바로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이번엔 아예 통화조차 어렵게 했다. 정민수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하느니 역시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며 끊었다. 이미연은 아버님이 진짜로 건물을 팔아버리면 우리 갈비탕집도 끝나는 거 아냐 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성우가 답답해하면서도 우리가 부모님한테 너무한 면이 있었나 하고 괴로워했지만 이미연은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에게 이럴 수 있나 라며 부부가 너무 철저하다고 성토했다. 한 달여 뒤 갈비탕집 건물 매매가 실제 계약 단계에 이르렀다.
중개인의 연락에 따르면 꽤 괜찮은 가격에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가 있다고 했다. 정민수는 시골에서 서류를 준비해 은행과 법무사를 만나러 도시로 올라갔다. 그 자리에서 아들 정성우가 뛰어와 아버지를 붙잡았다. 정성우는 법무사 사무실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애절하게 호소했다.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갈비탕집이 사라지면 저와 미연이는 정말 길바닥에 앉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프실 때 제대로 못 챙기고 명절에도 무심했어요. 그런데 이젠 늦었나요? 정민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다. 늦었지? 왜 우릴 찾아올 때가 하필 너희가 힘들 때뿐이냐? 명절에 우리 기다릴 땐 한 번도 안 왔고 엄마가 허리 다쳐 입원했을 땐 냉정하게 굴면서 지금 와서 한 번만 덜 하니? 정성우의 눈엔 눈물이 어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제가 다시 부모님 모시고 가게도 열심히 해보겠 하고 말했지만 정민수는 손사래를 쳤다. 그건 이미 늦었다. 우리가 시골에서 외롭게 지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냐? 명절마다 외면당한 상처, 엄마가 손등 다쳤을 때 창고 방에 처박힌 수모, 되돌릴 수 없다. 나도 미안하지만 널 용서할 마음이 없구나. 정성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지만 정민수는 아예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정민수는 건물과 갈비탕집이 들어선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서에 차근차근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었다. 하느니는 몸이 불편해 동행하지 못했지만 위임장을 미리 작성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건물은 새 주인에게 넘어가고 갈비탕집 역시 일정 기간 내 명도해야 한다. 즉, 정성우 부부가 그 공간에서 더 영업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계약서를 마주보며 정민수는 속으로 차라리 이게 잘된 거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식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라고 자조했다. 계약금이 들어올 통장 계좌는 시골에서 하느니와 상의하여 일부 기부용, 일부 노후자금용으로 분리해 관리할 예정이었다. 아들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작정이다. 서명을 마치고 나온 정민수는 건물 박복도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정성우를 흘끗 보았다. 내가 꿈꿔온 갈비탕집, 이제 끝이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내뱉지 않았다. 그저 무겁게 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왔다. 이미연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망연자실했다. 갈비탕집을 팔아버린다고? 그럼 우린 어쩌라고? 라며 화를 냈지만 정성우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계약은 이미 완료됐고 부모가 결심한 이상 자식이 개입할 틈은 없었다. 이미연이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을 인수하면 안 되냐? 라고 쏘아붙였지만 정성우는 돈이 없다. 은행 대출도 한계에 이르렀고 시부모가 팔아버리면 새 주인과 계약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전무했다. 결국 갈비탕집은 몇 주 후면 문을 닫아야 했다. 새 주인이 완전히 다른 식당을 차릴 계획이라 했다. 정성우 부부는 빚만 남은 상태로 일자리를 새로 찾아야 하는 처지다. 건물 매각이 끝나고 몇 달이 더 흘렀다. 또 한 번의 명절이 다가왔다. 이번에도 당연히 아들 내외가 내려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던 정민수와 하느니는 그간 매각 대금을 일부 정리해 시골집을 간단히 개보수하고 고즈넉한 노후를 즐길 준비를 했다. 시골 마당은 대충이라도 수리를 해서 빗물이 새던 곳을 막았고 마을 아저씨들이 도와 작은 텃밭을 일굴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니의 허리도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작은 오솔길 정도는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보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서글퍼하지 말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고 다짐했다. 어쩌면 과거엔 명절마다 자식과 손주들이 북적이는 집을 꿈꿨지만 이제는 둘만의 평온을 찾는 편이 훨씬 낫다고 여겨졌다. 자식이 배신한 건 아니지만 우릴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도 우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 는 생각이었다. 명절 당일 하느니는 조그맣게 전 몇 장을 붙였다. 과거처럼 혹시 애들이 오면 먹이겠다. 는 기대가 아니라 그냥 남편과 둘이서 간소하게 먹기 위해서였다. 정민수가 부엌을 기웃거리며 도우려 했지만 허술한 솜씨에 튀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다. 둘은 호호 웃으며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정도 전이면 충분하네. 우리끼리 한잔하면 되지. 그래요. 이게 우리 명절이구나. 복잡할 것도 없고 속 썩일 일도 없고. 조용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잔잔한 행복이었다. 정성우가 명절 오후쯤 충동적으로 차를 몰아 시골집에 내려왔다.
갈비탕집을 잃고 새 직장도 못 구한 채 방황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명절에 부모를 뵈야 하지 않나 하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이미연은 동행을 거부했고 정성우 혼자만 와본 것. 문제는 부모가 아들을 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성우는 시골집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마당 쪽 문도 잠겨 있었다. 현관 창문을 들여다보니 안쪽에 불이 켜져 있어 누군가는 있는 듯했다. 엄마, 아버지,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기척이 없었다. 사실 하은이와 정민수는 안에서 조용히 그 목소리를 들었다. 하은이가 망설였지만 정민수가 열어주지 마. 이제 와서 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했다. 하은이도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문을 두드리고 문틈으로 엄마 잘 계시죠? 라고 말하는 게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정성우는 20분쯤 서성이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쓸쓸히 돌아서는 모습에 하은이는 안방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속삭이자 정민수는 아파도 어쩌겠어. 우리도 단호히 해야 해. 아니면 또 휘둘린다. 며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부동산 매각금과 이미 세팅해둔 기부 절차 일부가 공식 완료됐다. 정민수와 하은이는 가까운 복지단체나 마을 개발 기금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고 나머지를 노후자금으로 남겨두었다. 아들 내외에겐 단 한 푼도 전해주지 않았다. 정민수는 시골집 앞마당 평상에 앉아 하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선언했다. 여보, 우리 진짜 해냈네. 더 이상 자식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기로 했잖아. 하은이가 슬픔을 머금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힘들 때는 내가 아이를 얼마나 믿었는데 결국 외면당했잖아요. 이제 우리만 보면 돼요. 갈비탕 집은 이미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갔고 정성우 이미연은 도시 어딘가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전전하는 중이다. 명절에 다시 부부가 다정히 전을 부쳐 먹으며 서로 고생한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아들 얘기에 담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여보, 어쩌면 우리가 명절마다 자식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끼리 소박하게 지내는 게 더 마음 편한지도 몰라요. 맞아. 명절에 안 오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정사정해봐야 소용도 없었잖아. 이젠 자유다.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린다. 비록 자식으로부터 외면당했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위한 결단을 내린 뒤에야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이다.